미래통합당 그다음에 그 전에 그리고 국민의힘은 사실 상당히 오해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 미래통합당이 됐든 국민의힘이 됐든 평생에 한 번도 당적을 가져보지 않은 정치인이 아니다. 그걸 제가 밝혀드리고, 그럼 왜 그러면 거기에 끼었냐? 대한민국의 경제 정책이 매우 잘못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때의 정책은 아주 잘못되어 있다 하는 생각에서 그걸 바로잡아 보고자 갔었는데, 제가 도와드리는 사람마다 첫째 제 말을 안 듣고요. 그리고 결말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제가 박근혜 그 양반 경제 교사를 했는데, 그래서 아까 소개를 제 허락도 없이 그냥 해서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사실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게, 국민의힘도 경제 정책을 엉망으로 하는 정당이지만, 그렇다고 민주당이 경제 정책을 잘하는 정당도 아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은퇴를 한 사람이라서, 전 끝난 사람이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나가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거다. 그 말씀 좀 드리고요. 진짜 경제 정책이 좀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제 시간을 뭐 거의 앞에 25분을 까먹어갖고 저는 상당히 홀가분해요. 좀 6시만 되면 딱 떠날 거거든요. 오늘 제가 한 3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까 싶어요. 그리고 자료는 제가 굉장히 준비한 자료거든요. 한 20페이지 되는데, 그건 꼭 여러분이 다운로드 하셔갖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꼭 보시길 바랍니다. 황송스럽게도 제가 지금 3번째 이 모임에 초청을 받았어요. 근데 작년에도 우리 여기서 했거든요. 작년에 경제 성장률을 제가 얼마로 봤었냐 하면 2.1로 봤었어요. 근데 한국은행도 그때 2.2로 봤다가, 그죠? 봄에 수출이 잘 되니까 2.5, 2.6으로 올렸다가 지금 막 주워 담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 성장률은 대체로 보면은 상반기가 3.3 정도? 상반기가 굉장히 좋았고 하반기가 엉망이 되는 바람에 금년 성장률은 한 2.2 정도 나오는 걸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어요. 작년에 얼마였죠? 그거 봐요. 우리의 이 기억력이 1년을 기억을 못 한다니까요. 작년에 성장률이 얼마였냐면 2.6이었어요. 금년에 2.2면, 그죠? 작년보다 좀 나쁘죠. 근데 고전에 얼마였어요? 고전에 1.4였어요. 그래서 최근 3년을 보면 1.4, 2.6, 2.2, 이제 문제는 내년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게 이제 관건인 거예요. 근데 저는 평생을 제가 공부를 하고 경제를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알게 모르게 저지르는 실수가 있어요. 질문이 뭐냐? 만약에 경제 성장률이 4%면 경기 굉장히 좋은 것일까요? 안 좋은 것일까요? 4%면. 그러면 경제 성장률이 1%면 굉장히 좋은 것일까요? 안 좋은 것일까요? 우리는 경제 성장률을 가지고 한 3, 4가 되면 굉장히 좋다. 그리고 1 또는 그 이하가 되면 굉장히 나쁘다. 이렇게 믿는 버릇에 빠져 있어요. 굉장히 잘못된 거라는 거죠.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이겼나요? 트럼프가 이겼어요. 누가 졌나요? 민주당 해리스가 졌어요. 민주당에서는 경기가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좋다고 생각했어요? 예? 미국 경제 성장률이 지금 2% 반이 넘어가거든요. 2.6 정도 나올 거라고 지금 추산이 되고 있어요. 금년 성장률이. 미국은 2.6%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죠? 그래서 해리스와 민주당은 경제는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왜? 성장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경기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를 누가 찍었던가요? 중산층 저소득층이 아주 집중적으로 찍어줬잖아요. 경기가 좋다는 이야기야, 안 좋다는 이야기야? 안 좋던 이야기다. 제가 40년 동안 강조하던 포인트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경제를 판단을 할 때 경제 성장률을 가지고 경기가 좋다 나쁘다 판단하면 항상 틀린다.
바닥 경제하고 실제 이 바닥 경제하고 수치로 나오는 GDP하고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가 있다. 왜 그러죠? 첫째, 성장률 안에는 재고가 들어가 있어요. 이 재고가 전부 성장에 기여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경기가 나빠가지고 물건이 안 팔리면 실제 경제는 굉장히 안 좋은데도 성장률 수치는 굉장히 높아져요. 예. 그래서 그게 우리는 성장률을 가지고 신봉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둘째, 이 성장률은 물량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년에는 배추를 100톤 생산했는데 올해는 120톤 생산했다 그러면 성장률은 20%가 나와요. 왜? 베이스 자체가 물량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과잉 생산이 되거나 또는 수입이 되거나 해서 가격이 떨어져 버리면 20% 더 생산을 해도 그걸 팔았어도 가격이 떨어져 버리면 실제 매출은 오히려 덜 생산했던 작년보다 더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률을 맹신하면 안 된다. 그게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뭐냐? 우리나라에는 많은 외국계 자본들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 외국계 자본들이 벌어가는 돈은, 성장 효과는 우리나라 GDP에 포함이 안 될까요? 될까요? 외국 기업들 또는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벌어가는 다 포함이 안 될까요? 될까요? 다 됩니다. 그런데 걔들이 돈을 벌어서 성장은 어디 성장으로 기록을 하냐? 한국 성장으로 기록을 해요. 근데 실제 그 돈을 쓸 때는 우리나라에서 쓰는 게 아니라 저거 나라 가서 가져가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가 개방이 되면 될수록 국가가 발표하는 성장률하고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성장률하고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룩셈부르크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룩셈부르크는요, 금융산업 말고는 사업이라고 할 게 없어요. 그죠? 근데 룩셈부르크에 진출한 은행들의 80% 이상을 누가 소유하고 있냐 하면 독일계 자본, 프랑스계 자본, 네덜란드계 자본들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룩셈부르크에 진출한 금융기관의 임원들이 연봉이 미화로 수백만 달러인데 그게 전부 룩셈부르크의 GDP로 잡혀버리니까 룩셈부르크의 1인당 소득이 막 20만 불, 30만 불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번 사람들이 실제로 그 번 돈을 어디서 쓰냐면 본국으로 돌아가서 쓴단 말입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룩셈부르크도 있지만은 싱가포르가 아시아에선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장률을 갖고 경기를 판단하면 그르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GDP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뭐냐 하면 이게 전수조사가 아니고 샘플 조사예요. 샘플 조사보다 보니까 샘플이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컨티뉴이티예요. 연속성이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1년도 안 돼가지고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이런 아주 프리캐리어스한 그런 업체들은 샘플 자체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샘플 조사하는 기간 동안에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GDP 통계 자체가 굉장히 업워드로 바이어스 돼 있어요. 그래서 성장률이 설사 3%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경기를 판단하면 안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실 금년도에 우리가 2.2% 정도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상반기에 사실 굉장히 좋았거든요. 막 1분기 같은 경우는 3.3%가 나오고 이랬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게 사실은 기저효과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작년 그 기간에 굉장히 나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요약하면 첫 번째로 우리는 성장률을 가지고 경기를 판단하면 안 된다. 그 아주 적나라한 실패가 뭐냐면 해리스 민주당이 경기가 좋다고 판단하고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의 그 가려운 부분을 건드리지 않았다가 결국 낭패를 당했다. 그 말씀인데, 그러면 트럼프는 그걸 알고 있냐? 모른다. 트럼프도. 그래서 우리는 성장률을 가지고 경기를 판단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4년 동안의 경제 정책은 그 사람이 정말 중산층 이하를 돕기 위해서 정책을 펴는 게 아니고 결국은 트럼프 4년 동안에는 그죠? 주식시장의 규제를 완화하고 이런 감세를 하고 통해 가지고 결국은 인플레만 잔뜩 올려놓고 부자들만 잔뜩 배부르게 해놓고 그리고 4년 뒤에는 그렇죠? 어차피 이제 대선에 못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또 뭐 대도 안 하는 민주당 후보가 또 대통령이 되겠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 꼭지는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미국 금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싶습니다. 미국 금리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인플레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자, 미국의 연준이 기준으로 보고 있는 물가는 무슨 물가죠? 1. CPI인가요? 2. PCE인가요? PCE다. 그렇죠? CPI는 소비자 물가지수고 PCE는 개인 소비 지출이라는 건데 PCE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GDP의 구성 요소 중에서 그죠? 개인이 소비하는 것, 그것의 물가를 보는 거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문제는 지금 PCE를 연준이 보고 있는데 그 연준이 보는 PCE 중에서도 에너지하고 식품을 뺀 거를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걸 코어라 그래요. 우리말로는 근원이라고 하는데 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얼마죠? 그럼 미국의 연준의 물가 목표는 얼마예요? 2%. 그럼 2%는 2%대인가요? 2.0인가요? 2.0이에요. 2.0이다. 이거 우리 혼돈하면 안 된다. 근데 지금 근원 PC 물가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내려오고 있나요? 안 내려오고 있나요? 올라가고 있어요. 지난 5개월 동안 보합이거나 올라가거나 하기를 5개월 동안 연속입니다. 지금 2.5, 2.5, 2.6, 2.7 그리고 지난달에 2.8 나왔어요. 지금. 자, 근원 소비자 물가가 안 잡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관심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기구가 어디죠? FOMC라는 데입니다. FOMC는 몇 명이죠? 구성원이? 12명입니다. 12명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죠? 연준의 가버너라고 해요. 연준의 가버너가 7명이에요. 그리고 연방은행 12개 중에서 돌아가면서 5명이 순번 따라서 돌아와서 12명이 구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12명이 실제로 결정합니다. 근데 연방은행 12개 은행은 그 총재들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 그 은행에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사장, 지금 파월한테, 의장한테 추인을 올리면 이의 없이 하여튼 그 은행에서 결정한 대로 따라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12명의 연방은행 총재는 각각의 연방은행에서 결정을 한다. 그런데 그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냐? 9명의 이사가 결정을 해요. 근데 그 9명의 이사 중에 최소한 6명이 은행업 사람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12명의 연방은행의 총재는 프레지던트라고 하는데 본질적으로 업이 정치인이나 학자가 아니라 업이 뭐냐? 은행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은행업을 하는 사람은 금리가 막 내려가는 게 좋을까요? 금리가 막 올라가는 게 좋을까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그 12명의 연방은행 총재들은 누가 되더라도 대부분 은행 출신이기 때문에 금리가 낮은 것보다는 금리를 높은 것을 더 선호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7명의 연준 이사들이거든요. 연준 이사는 누가 결정하죠? 누가 결정해요? 대통령이 추천합니다. 대통령이 어포인트를 합니다. 그러면 누가 결정하죠? 상원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는 여야가 그렇죠? 손을 잡는 일이 별로 없어요. 자기 봉급을 올리는 것만 제외하면 절대로 이 사람들은 합의를 하는 적이 없어요. 근데 미국은 조금 달라요. 상원 의원들은 일단 주요 연방 공무원의 공무원을 임명할 때는 진짜 초당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연준 이사를 그죠? 대통령의 어포인트먼트를 받아갖고 임명할 때는 진짜 딴 거 다 제쳐놓고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가 이걸 가지고 그 분간을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처음 대통령이 되었을 때 2017년도에 그때 7명 중에서 4명이 사표를 쓰고 나가버렸습니다. 왜 나갔죠? 대명천재 나는 트럼프 같은 인간하고는 같은 하늘을 지고 없어 하고 나가버렸어요. 왜? 다 민주당원이었거든. 그래서 트럼프가 안 그래도 네 쫓아날라 했는데 잘 나갔다 이놈아 해가지고 4명을 추천을 딱 했어요. 야, 근데 이 4명이 정말 뜻도 보지도 못한 장놈인 거예요. 그래서 상원이 그 리스트를 보고 입이 딱 벌어졌어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지? 말하자면은 인터넷에 치면 이름이 안 나오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상원의 금융소위원회에서 야, 이거를 본회의에 상원 본회의에 회부를 해야 되는가 마는가 이거를 결의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4명이 결혼이 생겼는데 그걸 메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은 상원이 투표를 못하는 걸 보면은 트럼프가 마음에 안 드시는갑다. 그럼 명단을 좀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트럼프 이 사람도 한따까리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고집이 센가 내 고집이 센가 이래갖고요. 그게 결혼이 보충이 되지 않고 한 3년이 가버렸어. 임기 4년 중에. 그래서 트럼프 임기 4년 중에 거의 초기 3년에는 연준 이사 7명 중에서 그죠? 7명 중에서 4명이 결혼이 생겨버렸어요. 그걸 누가 임명을 했냐? 바이든이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바이든이 들어오자마자 4명을 임명해서 7명 다 채웠어요. 근데 그 4명이 첫째 다 교수예요. 교수는 부자예요, 가난해요? 에? 아니 미국 교수 되게 가난해요. 미국 교수 연봉은요 진짜 눈물겨울 정도로 가난합니다. 물론 9개월 연봉이기는 해. 석 달 동안은 자기가 따로 나가서 일할 수 있어. 그래서 교수들이요 석 달 동안 나가서 하는 일이 주로 뭔지 아세요? 택시 드라이버. 진짜입니다. 싫어합니다. 아니 하버드대 교수 말고 그냥 주립대 교수들. 4명이 다 교수다. 그리고 그 중에 3명이 흑인이다. 그러면 교수는 성격 자체가 굉장히 컨서버티브 할까요? 굉장히 리버럴 할까요? 그럼 바꿔 이야기할게요. 그 교수들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일까요? 굉장히 진보적일까요? 흑인인데 이 4명의 교수들이 자기 평생의 논문들을 들여다보면은 인플레를 때려잡아야 된다. 그래야 가난한 사람이 제대로 어렵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4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바이든이 들어와가지고 임명된 4명은 성향 자체가 그죠? 인플레를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아주 쩌들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가 지금 잡히는 게 아니라 거꾸로 근원비스가 올라간다고 하면 절대로 never ever 금리를 내리면 안 된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FOMC 12명 멤버 중에서 한 명을 빼고는 다 매예요. 근데 그 한 마리 비둘기가 이게 엄청난 큰 비둘기인 거예요. 누구? 파월. 파월은요,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에요. 1953니까 71입니다. 이 양반이 조지타운에서 법대를 나왔어요. 저하고 같은 해에 졸업을 했어요. 근데 이 양반은 변호사 시험 되자마자 판검사 안 했어요. 왜? 봉급 얼마 안 되거든. 그래서 미국은요, 법대 졸업해가지고 공부 제일 못하는 애들이 일단 판검사예요.
왜? 봉급이 짜거든요. 그래서 해리스 여러분 트럼프가 막 욕한 거 기억나세요? 예. 저 스투핏하고 덤하다고 했거든. 실제로 덤해요. 해리스가. 왜? 법대도요. 어느 법대를 나왔냐면은 UC 헤이스팅스라고 미국의 법대 랭킹 한 150위권 되는 학교예요. 예. 그리고 대학은 하워드 나왔어요. 하버드 말고 하워드는 흑인들만 다니는 학교야. 그러니까 해리스가 하워드 나와가지고 헤이스팅스 가가지고 변호사 시험 돼가지고 그 샌프란시스코에 검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펜 나온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더머스팅이라고 이야기할 만하죠. 근데 이 파월은 조지타운 나와가지고 어디로 바로 갔냐면은 뉴욕의 월스트리트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부도 나는 회사들 처리하는 로펌에 들어가가지고 부도 나는 회사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상장 폐지되는 기업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상장 폐지되는 기업을 주당 1전에 막 1센트에 막 사가지고, 그죠? 마사지 해가지고 좀 자르고 막 합병하고 막 이래가지고 다시 재리스팅 해가지고 평생에 돈을 번 사람입니다. 지금 상원 의원이 투표해가지고 임명한 공무원 중에서 재산 1위입니다. 얼마쯤 되냐고요? 한 at least 1 빌리언은 된다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10억 달러. 그러니까 이 파월은 기본적으로 증권맨이에요. 그리고 지가 연준 의장을 그만두면 돌아갈 것도 월스트리트예요. 그래서 월스트리트에 대해서 자기 등을 돌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태생적으로 이 사람은요, 금리를 내리는 것을 선호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굉장히 많이 범했어요. 기억나세요? 2021년에 막 인플레이션이 막 6%, 7%, 8% 막 올라갈 때 파월이 뭐라 했어요?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니까 금리를 올릴 수 없다 그랬잖아요. 틀렸잖아요. 저 같으면 혀 깨물고 자살했을 거예요. 예? 그러고는 22년 3월에 가서야 이거 인플레이션 장난 아닙니다 라고 하고 그때서부터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죠? 물론 여러 번 올렸지. 0.5서부터 시작해서 막 올렸는데 그게 첫 번째 실수입니다. 두 번째 실수가 뭐죠? 9월 달에 기준금리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내렸어요. 얼마 내렸어요? 50bp 내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죠? 왜 50bp 내렸죠? 고용시장이 앞으로 엄청나게 나빠질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용시장이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우리는 기준금리를 과감하게 내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9월 이후에 지금 고용 통계가 아주 파월이 예상한 대로 나빠졌어요. 오히려 고용이 탄탄한 것으로 입증이 되었나요? 진짜 제롬 파월은요, 낯두꺼운 사람이에요. 예전에 연준 이사 또는 연준 의장이 그런 실수를 한 번만 해도 자기 옷 벗고 나서 지금 2번을 했어요. 자, 지금 파월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그러고 증권가에서도 저 사람은 리더십을 잃었다라고 하는 평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트럼프가 들어오면은 저 사람 가만둘까요? 가만 안 둘까요? 트럼프가 과거에 1기 때 그 양반 한번 내지 그냥 내가 파이어 한다고 큰 소리 쳤나요? 안 쳤나요? 빵 큰 소리 치니까 막 찍찍 싸가지고 고개를 숙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걱정 별로 안 해도 돼. 왜? 이 사람 임기가 1년 남았어. 가만 놔둬도 가만 놔둬도 1년밖에 안 남았고, 어쩌면 스트레스 받아갖고 그 전에 병이 들거나 어쩌면 리자인 할 수도 있어. 어쨌거나 연준의 구성원에 대한, 그죠? 지금 12명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자체가 지금 트럼프가 들어오면 저는 상당히 바뀔 수가 있다. 왜?
아까 지금 4명이 됐다 하잖아요. 그죠? 새로 4명이 바이든이 와가지고 다 민주당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한 명은 리사 쿡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흑인인데 경제학 교수인데 이 사람은 상원에서 인준할 때 50대 50이 돼버렸어. 허응이 돼버렸어. 50, 50이 되면 누가 결정하죠? 예? 상원 의원장이 해요. 상원 의원장이 누구예요? 그때? 부통령이에요. 누구야? 해리스야. 해리스가 표 찍어줘가지고 미국의 연준 역사상 최초 유일무이 50대 50으로 된 사람이 리사 쿡이에요. 자, 그 리사 쿡을 보는 트럼프의 시각은 아주 우호적일까요? 아주 냉소적일까요? 그리고 미국의 연준 가분에는 봉급이 별로 안 많아요. 여러분보다 적을 거예요. 왜? 14만 불이거든. 2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의 연준 위원은 사실은 봉사직이라고 보면 돼요. 봉급이 별로 안 됩니다. 그러다가 연방 공무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모럴 스탠다드가 하이해요. 한 가지 장점이 있다 그러면은 임기가 14년이야. 임기는 하나 확실히 보장해줘. 근데 이 연준 역사상 14년 근무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앞으로 1, 2년 사이에 연준의 상당수가 사표 쓰고 나가고 그거를 트럼프가 메우고 그 와중에서 또 듣도 보지도 못한 이런 사람들이 연준 이사로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연준의 FOMC 자체가 굉장히 리더십을 잃고 혼란이 올 것이다. 자, 그런 과정에서 얘들이 금리를 내리는 쪽으로 갈까 올리는 쪽으로 갈까 그게 우리한테는 중요한데 제가 그랬잖아요. 인플레가 지금 잡히는 추세예요? 안 잡히는 추세예요? 안 잡히는 추세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대로 금리를 기준금리를 그죠? 팍팍팍팍 지금 4.75인가 그런데 팍팍팍팍 내릴 수 있을까 못 내릴까? 못 내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따라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속 시원하게 내려주지 못할 것이고 한국은 더 참담해. 왜? 우리가 미국 금리보다 높았으면 내릴 여지가 있지. 근데 아예 낮았거든. 그것도 낮으면서 아주 개기면서 그저 막 조마조마 하면서 우리가 낮은 상태를 유지한 데다가 이 이창용 총재가 또 내리면 안 되는 지난번에 그냥 벌컥 내려버렸거든. 그래서 우리는 그죠? 지금 3.0인가 그런데요. 설사 미국이 내리기도 힘들지만 12월 달에 한번 내린다고 하면 앞으로 한 3개월 이상은 못 내릴 거고요. 12월에 안 내린다고 하면 1, 2월에 좀 내릴 가능성이 있어도 앞으로 6개월을 놓고 보면은 절대로 25bp 이상을 내리기는 지금 미국 자체가 힘들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이 내렸으니까 그죠? 우리는 동결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한국의 금리 정책을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는 윤석열이 어찌 되냐도 아니고 그렇죠? 민주당이 집권하냐도 아니고 지금 한국의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는 환율이 어찌 될 것인가 그겁니다. 지금 우리 원화 환율이 불안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1436원 50원입니다. 이게 1400 만약에 50원이 깨지고 1500원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다분합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그죠? 어쩌면 이창용 총재는 울며 겨자 먹기로 기준금리를 올려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올 것이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금리가 그냥 다짜고짜 내려갈 거다. 뭐 2%대로 내려갈 거다. 이렇게 우리가 근거 없이 그죠? 전망했다가 내년도에 큰 낭패는 우리가 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올려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올 거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 제가 말씀드리고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인도가 동결했고요. 고전주에 인도네시아가 동결했습니다. 왜 인도와 인도네시아가 동결을 했냐 하면 바로 그겁니다. 환율이 불안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지난번에 이창용 총재가 25bp 최근에 내린 것은 저는 상당히
좀 서툴렀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앞으로 내년에 기준금리는 많이 내리기가 어려울 것이고, 많이 내린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줘야 되냐면 환율이 1,300원대로 막 슉슉슉슉 내려가주면 환차 이익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길 텐데, 그 가능성은 우리가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행화도 그죠? 예, 지금 1,500원대에서 안 내려오고 있고, 지금 또 우리나라 환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인 위안화가 지금 이게 7.2, 7.3 막 겁도 없이 막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다. 딱 한 가지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고 하면 일본의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50bp 이상 올리는 겁니다. 일본이 지금 0.2인데 이걸 만약에 50bp 이상 이렇게 올려버리면 엔화가 굉장히 강세가 되면서 일본 엔화가 지금 150엔대에서 140엔대 또는 130엔대 이렇게 내려주면 우리나라 환율도 연동이 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환율이 내려가면서 우리도 기준금리를 내려줄 수는 있겠으나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요. 내년도 경제 전망을 자료에 다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KDI나 그 OECD나 IMF에서는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한 2.3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물론 계엄 사태 이전에 난 거라서 다음번에 나오면 조금 하향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보는데, 어쨌든 우리가 계엄 요인을 제외하고 봅시다. 지금 대부분의 그 국제 기구들은 내년도 2.2, 2.3 정도를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믿거나 말거나 하는데 IMF하고 OECD 애들은 진짜 무식한 놈들입니다. 걔네들 한국 경제 진짜 우리보다 모릅니다. 그래서 OECD, 이 IMF 통계는 보는 게 시간 낭비입니다. 보지 마세요. 걔네들 그 전망 어떻게 하냐면은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석 달에 한 번씩 한국 오거든요. 누구 만나냐? KDI 사람 만나고요. 기재부 사람 만나고요. 얼마 해주면 되겠노? 이겁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한국의 그 경제의 어떤 그런 실질적인 메커니즘은 전혀 모르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IMF하고 OECD 통계를 왜 그렇게 신주 모시듯이 하냐 하면은요, 아까 그랬잖아요. 기재부가 바라는 쪽으로 해주거든요. 그래서 기재부가 바라는 쪽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잡아주거든요. 그러고는 그걸 이용해가지고 IMF의 통계가 긍정적으로 나왔다고 기재부가 그걸 이용해 먹는 겁니다. 그리고 간혹 좀 나쁘게 나오잖아요. 한국 전혀 모르는 애들이 그러는 거다고 막 IMF에 항의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IMF, OECD의 발표는 그냥 한 귀로 흘려버리면 되고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할 전망이 있다고 하면, 제가 한 40년 동안을 보면은 한국은행이 그나마 그래도 정확하다. 그리고 민간연구소라고 치면 LG연구소가, 제가 삼성에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삼성경제연구소 창립 멤버인데, 제가 있을 때는 굉장히 저는 그 눈치 안 보고 우리 소신껏 발표를 했더만은 좀 나쁘다고 발표했더니 바로 청와대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네 목이 몇 개냐고. 하도 그래가지고 그 삼성경제연구소가 전망을 안 합니다, 지금. 한동안 안 하다가 이제는 그거 없애자 해가지고 지금 삼성경제연구소가 지금 거의 없어질 지금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우리 이병철 선대 회장님이 보시면 진짜 무덤에서 다시 저는 일어나실 거라고 봅니다. 삼성경제연구소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LG 사람들은 비교적 그 소신껏 하는 우리나라의 연구소 중에서 가장 소신껏 하는 연구소라서 LG경제연구소에서 하는 것은 꼭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근데 얘들이 1년에 한 번밖에 안 해요. 그래서 다른 연구소는 석 달마다 한 번씩 하는데 좀 그러긴 하나. 하여튼 LG연구소하고 한국은행이 보는 거는 여러분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케이. 정리하면 계엄 사태가 가져다 주는 변수를 제외하고 저는 내년도 경제 성장률은 자료에도 있지만 1.9%라고 저는 봅니다. 2%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결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수출이 안 좋고 그 다음에 민간 소비가 굉장히 안 좋을 거다. 여러분 민간 소비는요,
적정 체중이 얼마냐 하면은요 4% 민간 소비 증가하는 게 아주 건전한 그 성장률이라고 봅니다. 4. 근데 이게 지금 얼마냐면요 1%대예요 민간 소비가. 지금 1%대를 지금 한 3년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소비 기반이 완전히 지금 무너졌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민간 소비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죠? 그러다가 수출도 금년에 좀 상반기에 굉장히 좀 좋았으니까 기저 효과를 감안하면 내년도는 조금 상당히 안 좋을 테니까 금년에 수출이 5%라고 하면 내년에 한 2% 떨어지니까 내년은 수출도 안 좋고 내수도 안 좋고 그렇다고 문재인 정부 같이 그냥 돈을 빌려다가 그냥 팡팡 풀 수 있는 재정 여건도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 성장률은 일단은 계엄 효과를 제외하고 1.9인데 계엄 효과를 더하고 보면은 내년도는 1% 나오면 땡까 참 잘하는 거다 이렇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내년도 경제는 올해도 어려웠지만 내년도도 더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희망적인 말씀 드릴게요. 우리나라 업종을 딱 한 30개 업종을 딱 놓고 보니까 금년도에 굉장히 나쁘다고 했는데도 굉장히 예외로 굉장히 업적이 좋은 업종이 몇 개 있더라고요. 뭘까요? 예? 의료, 보건복지, 그러니까 병원, 그 다음에 병원에서 또 뭐 많이 쓰지? 약, 의약, 또 있어. 뭐? 여러분이 있는 업종이 뭐야? 금융보험. 그래서 금년에 전반적으로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개 굉장히 좋은 업종이 눈에 두드러지게 좋은 업종이 몇 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고요? 제 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나쁜 업종이 있습니다. 뭐냐고요? 가구 근처에 가지 마십시오. 섬유 근처에 가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의 업종을 30개로 놓고 보면 괜찮은 업종이 5개고 25개가 안 좋으니까 내년도에 여러분이 하셔야 할 성공의 비법은 뭐냐면, 그죠? 어느 업종이 그나마 그래도 업적이 좋을 것인가 그거 찾아내시고요. 그 업종 중에서도 어느 기업의 주식이 미래가 이거를 우리가 뽑아내는 작업을 하셔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hopefully 희망하기는 내년도 성장률이 1% 안 나올 것이고 만약에 지금 개헌 프로세스 자체가 대통령이 교체되는 프로세스 자체가 좀 꼬여버려 갖고 혼란으로 들어가면 1%도 우리가 보장 못하는 상황으로 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개 업종은 굉장히 실적이 좋은 업종과 개별 종목들이 있을 테니까 그걸 찾아내어 갖고 우리가 대박을 치는 희망은 살아 있으니까 그걸 뽑아내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다. 그 말씀 드리고 시간이 얼추 됐으니까 혹시 질문 계시면 질문 받고 질문 없으시면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